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유자 버터 인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매력적인 남자 버터 서정우입니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차 인사드립니다. 네, 지난 8월 29일 오후 4시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날은 비가 엄청 왔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광장 바닥에 빗물이 흥건하게 고였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명, 경찰 추산으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 이 칼럼에서 바로 이 이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과 대책을 알기 쉽고 친절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의 이번 집회를 보면서 마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으로 먹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민주화가 지난 20년 넘게 계속 미루어지면서 경제 질서가 불공정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됐으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언론에서 본 건데요. 지난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중간에 소상공인들이 무대에 올라 자기들의 일상을 연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연극의 줄거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6년 동안 회사에 다녔던 주인공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립니다.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갑니다. 가게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치킨집을 떠납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 가게를 살려보려 하지만 주인공에겐 빚과 신용불량자 딱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극의 출연자들이 우린 이제 갈 곳이 없다고 절규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극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 이 너무 슬픈 없죠? 이야기인데요. 네. 너무 슬프지 않아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과연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실 많죠. 보세요. 16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50살에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퇴직금 네. 받아가지고 치킨집 차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왜 치킨집을 차렸을까요? 이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기 쉬우니까. 할 게 그렇지 없으니까 않아요? 하는 거죠. 네. 한 집 건너 치킨집, 커피숍, 편의점. 이게 좀 큰 문제기도 하죠. 치킨집이 아마 제일 많을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마차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차가 개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마 더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지금 내몰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좀 시장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불공정하게 우리 사회에 제도가 작동을 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IT 업계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컴퓨터가 고장나면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치킨집 개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IT 업계 출신이 많대요. 그래서 치킨집 사장을 불러서 치킨을 시킨 다음에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고쳐준답니다. 진짜라는데요, 이거. 이상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오늘 방송의 주제가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과 대책인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의 실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질문자로 역할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통계로 본 국내 자영업의 현실, 이게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곳이 새롭게 문을 열면 7곳이 넘게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10곳 중에서 적어도 3곳은 자영업 사업체는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죠? 네. 여기에 기존에 있던 사업체 수를 더하면 자영업자 수는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을 보면 절대적 수치로 따져보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의 개인 사업자 신규 개업 대비 폐업의 비율을 보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이죠. 72.2%를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폐업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폐업률 지표는 전년도 전체 자영업자 대비 해당 연도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그 해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폐업률인데요. 네. 지난해 2017년도 폐업률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개인 사업자가 신규로 개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폐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72.2%인 거예요. 그런데 그해 작년에 전체 자영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 대비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 즉 폐업률은 13.8%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 전인 2008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2008년에는 이 수치가요. 각각 78.5%와 17.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숫자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폐업률이 훨씬 작았네요. 그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확실한 것은 말이죠. 지난 10년 동안의 폐업률 추세로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하게 폐업률이 더 높아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추세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줄어드는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을 보면 2008년에 25.3%였거든요. 이것이 작년 2017년에는 21.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수는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요약하면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 자영업자의 수는 꾸준히 늘어왔고 반대로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해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자영업을 위축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셈인데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나타나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기는 그러니까 정권과 정책의 차이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의 위기가 특정 정권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명박 정부 탓이다. 박근혜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탓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왠지 겁니다. 지구온난화처럼 그냥 지속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이 자영업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었을 때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보면 다들 이렇게 보찜 짊어지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길거리에서 뭐 물건 팔고 또 돈 좀 벌면 이제 구멍가게 열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해운다. 육남배에서 장미가 그거 했잖아요. 떡 사세요. 떡 그러니까요. 사세요. 그게 다 많이 자영업 했죠. 아닙니까? 저희 자영업이에요. 할머니도 떡 장사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머리에 이구서. 옛날에는 그렇게 다들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후진국에서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이 이제 중진국으로 가면 조금 줄어들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OECD 아니겠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 평균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한 15%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전부터 25% 수준에서 20% 수준을 향해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OECD 평균까지 가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만약에 유럽 선진국들처럼 저 상위권의 선진국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겠죠. 자영업자 비중이. 네. 이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권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요걸 많이 얻어먹고 있어서 좀 당혹스럽기는 하죠. 이제 진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자영업 규모가 그동안 과도하게 늘어나 있었던 것도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의 추세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후에 실직자들이 대거 생겨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대거 내몰렸던 게 자영업 과잉의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년 전후까지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고 이분들이 생계형 자영업자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된 건데요. 이때쯤 저도 대학 입학했고 그때 우리 집이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때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때 네. 대학생들, 남학생들 상당수가 군입대를 했습니다. 또. 맞아요.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될까봐 죄다 이제 군입대를 하고, 그다음 유명한 말 있죠. 5, 6도. 5, 60대까지 직장을 갖게 자리에 있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나타나는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구조적 현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책임을 묻자면, 자영업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싶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자영업이 점점 이렇게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한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영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그때 대량 실업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면 외환위기를 누가 초래했느냐? 그 초래한 세력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외환위기 이후로 이게 소위 말해서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재벌 대기업은 엄청나게 더 돈을 벌었습니다. 일종의 성장주의 정책의 혜택을 다 그들이 본 건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졌죠. 그래서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사실 한 50세 전후만 되면 대기업에서 많은 직장에서 사실 밀려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용 없는 이제 성장 추세가 만들어낸. 아까 말씀드린 5, 6도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하나의 자화상인데요.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이제 50세 전후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형 자영업으로 대거 내몰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바로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취해온 신자유주의 자본정부 노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자본정부 노선을 옹호했던 정치 세력, 그리고 그들의 비호를 받았던 사람들, 주로 재벌 대기업, 그들의 옹호자들, 이분들이 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책임을 물으려면 자영업 위기의 책임을 주로 이분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지, 왜 애꿎게 문재인 정부에게 묻냐.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자영업의 위기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고, 그래서 특정 정부의 정책이 미친 영향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영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버터가 해주셨습니다. 자영업이 축소되는 흐름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고,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정책이 자영업 위기에 미친 영향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고 해서 그럼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네.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자영업 위기론에 대처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자영업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요,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 이 부과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임대료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2조 4천억 원이나 이렇게 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보완 대책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고요. 또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또 지난 7월 달에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금리 대출 자금을 1조 원 더 추가로 방출하겠다. 뭐 이런 또 대책도 내놨고요. 또 한 달 좀 지나가지고 바로 지난 8월 22일 날 또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여기 보면요.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대폭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지급하는데 그 지원 금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3만 원씩 지급되던 거. 이게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요.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13만 원을 한 달에 15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 세제 지원도 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놓고요. 굉장히 많은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합쳐보니까 총 12조 원이 넘는 연간 12조 원이 넘는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당정의 대책안을 보면은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12월에 추진한다는 내용만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자영업 대책이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률이 여전히 낮은 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가맹점포 근접 출점을 제한하도록 해도 이를 자율계약으로 맡긴 점 등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비판적 논객들은 최저임금만 올리고 자영업자 생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난리 아니겠어요? 네. 뭐 그 비 오는 날에 경찰 추산 15,000, 주최 추산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못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이 12월에 추진된다. 지금이 뭐 이제 9월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가 안 간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급률이 많이 낮아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가맹점포를 너무 많이 출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고 자율규약에다 맡겨놓으니까 이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이 자율규약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요 이게 실효성의 의문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높게 유지한 것이 자영업의 생존과 직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추세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폐업한 자영업자가 갈 만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해도 그나마 여유가 있거나 또는 젊은 층이라면 다시 준비해서 재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나이가 많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잡기 힘들거나 혹은 일자리를 잡아도 비정규직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좋은 일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말이죠. 생계는 이어가야 되는데 막상 뭐 그런 대로 일할 만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 그러니까 고용 서비스 정책이죠. 이것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것만 잘하면 사실은 자영업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현재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거의 절반은요, 이게 임금 근로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매우 저임금 근로자로 가죠.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틈만 나면 자영업으로 다시 또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요 이 고용 서비스 정책, 고용 정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취업 알선, 뭐 비정규직 뭐 이런 거 정도 알선해주고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직업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훈련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그죠? 그러려면 그 훈련 받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활비 지원을. 그리고 교육비 지원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기능을 가진 기술자가 돼가지고 적당한 임금 근로자로서 다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가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저는 정부가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가장 먼저 만들고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 일자리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으로 자꾸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계와 일자리,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자영업 분야가 제가 늘 이야기했죠. 어느 분야라고요? 버터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자영업 분야? 예, 도소매하고 숙박 음식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분야가 주로 영세한 자영업이잖아요. 네. 주로 고용인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여기에 꺼내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난 2분기 동안에 6조 원이나 대출이 이 분야에서 늘었답니다. 엄청 늘었습니다. 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서 2분기 동안 2분기면요. 이게 3개월 상견례가 6개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이죠. 네. 상반기 동안에 6조 원이나 이 분야에만 대출이 늘어났는데 이게요. 통계 집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거랍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도소매업 하겠다, 숙박 음식업 하겠다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게 6개월 동안 6조 원이 됐다 이 말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자영업 신설 법인수, 그 자영업 가게 숫자가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 30%나 늘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같은 기간 엄청 많이 동안에 늘었습니다. 30%나 가게가 더 늘었어요. 그만큼 대출을 또 많이 받아간 거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 수 역시 올해 2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몇 명인가 하면요. 690만 명이랍니다. 대한민국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690만 명이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은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왜 자꾸 일을 몰려드냐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이 위기인데도 몰려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구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어렵다는데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심리의 바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에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82.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게 다 갈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형 자영업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건데요. 우리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뛰어든 신규 자영업자들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암 환자가 5년 동안 살아있으면 이후에도 쭉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임상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 자궁경부암 환자 혹은 뭐 유방암 환자, 각종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산출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이제 50%를 넘고 심지어 조기에 발견된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뭐 95%를 넘습니다. 대부분 다 5년 이상 살아가죠. 자, 그런데 법인으로 만든 자영업 있죠. 이런 자영업은 5년 생존율이 몇 %냐? 35.6%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5년 이후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이 있죠. 우리 마차가 했던 네. 개인 자영업자는요. 26.9%. 100명 중에서 27명만 5년 뒤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4분의 1이네요.
겨우 4분의 1 조금 넘죠. 4분의 3 정도는 5년 뒤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과잉 경쟁,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러운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지금 고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퇴직을 했거든요. 네. 거의 다 퇴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중반 되면 대부분 다 퇴직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제 끝판이 그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자영업으로 막 뛰어들었습니다. 엄청 뛰어들었죠.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는 떠나고 있습니다. 이 떠나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다시 또 노동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노동자가 되려고 일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다시 여기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급선무, 바로 일자리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 우리 정부가 지금 기대만큼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분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직업 훈련.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각종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안에 폭삭 내려앉았으면 이게 가족들이 큰 위기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의료비라든지 부모님 돌보는 비용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다 지금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 한 번 했다가 망하면은 사실 회생이 불가할 정도가 많아서 사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자수성가하는 케이스가 많은 이유도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망하면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나앉아요. 네. 노숙자가 되어버리거나 그 부인이 맨 먼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런다고요. 그 아이들도 다 이제는 떠나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뭐 가정이 해체돼 버린다고요. 서울역 지하차도로 가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해야 된다고요? 사회 안전망을 확고하게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복지라는 복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복지 확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영업자 대책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자리. 네. 어떤 일자리? 허접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이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자. 네. 자영업자들에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적합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자. 늘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그동안에 정부가 귀담아 듣는데 좀 노력을 적게 기울였다. 네. 귀담아 듣기는 들으려고 하셨겠지만 노력을 좀 적게 하셔가지고 성과가 좀 부족했던 것이 이 자영업의 큰 고통하고도 관련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간단한 토론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터께서 중앙일보의 토론 주제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8월 31일자 이글 중심. 자, 제목은 빗속의 분노, 자영업 종말은 대한민국의 파산입니다. 제가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7,530원에서 10.9% 오르는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9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등화는 업장 규모별 5인 미만, 업종별 임금 지불 능력이 다르므로 최저임금도 이에 맞게 차등 적용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주유수당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입니다. 매출은 줄고 최저임금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마당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급 휴일에 대한 급여까지 줘야 하는 이들의 난처한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네, 그렇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책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 권리대회까지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5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그 소상공인들의 지지가 철회된 것과 아마 많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의 목소리 일부 들어보고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마차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 하지입니다. 자영업자가 많다고 변명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대부분 누가 자영업자 하고 싶어서 하겠나. 막다른 길에 택한 게 자영업이지. 그러니까 기업체 사기를 넣고 규제 개혁을 풀어주고 해야지. 계속 그렇게 기업체와 중산층 이상 국민은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네. 일자리가 있으면 자영업 왜 하겠니?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든다? 기업체가 만든다. 재벌 대기업이 만드는데 일자리 많이 만들게 하려면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지. 그러려면 규제 개혁해야지. 그런데 왜 기업체와 중산층 이상의 국민을 이 정부가 적으로 간주하고 자꾸 규제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 저 그렇게 동의가 가는, 공감이 가는 댓글은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사실 이분들은 기업체가 몰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재벌 대기업이 소위 여기서 말하는 기업체, 재벌 대기업에 의해서 한 50쯤 돼가지고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벌 대기업들이 이 50 넘은 사람들을 다시 고용해 줄 겁니까? 제가 이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네. 규제 개혁을 풀어주고 줘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댓글을 다셨는데 네. 규제 개혁을 풀어주면 과연 고용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고용 규제를 안 합니다. 완화하자 이 말이거든요. 규제 완화한다고 고용 네. 안 합니다. 규제 완화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규제 완화하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노선을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왔는데 규제만 완화했습니까? 네. 법인세도 깎아줬죠. 그랬죠. 그런데 재벌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만 했죠. 네. 그들만 돈을 더 벌어갖고 서민 가구의 오히려 소득은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패한 지난 10년간의 낙수 효과를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놈의 지겹습니다. 이제 낙수 효과. 그런데 이분은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댓글 다신 분은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하지 이 말은 정말 저 공감이 가요. 네, 맞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진 데 대한 어떤 분석, 원인 분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60대 이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그 일자리는 재벌 대기업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중소기업 일자리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정규직 일자리로, 충분히 대접받는 일자리로, 그 번 돈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임금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댓글의 제목은요. 진짜 자영업이 갑질,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자영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최저임금을 떠나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소비 패턴은 변화하고 있는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요. 많은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쇼핑몰 증가로 번화가도 많이 힘들어졌고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소비 생활은 급변하는데 관련 정책들은 참 느리게 변화하고 있네요. 이분은 정말 관점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동의할 만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말이죠. 장사가 안 되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멍가게 차려놓고 있어봤자 실제로 구멍가게 방문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물건 팔리는 거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든요. 사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사실 물건을 대부분 구입해버리기 때문에 네. 뭐 마트나 가끔씩 가지 갈 일이 잘 없어요. 확실히 그렇네요. 소비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영업자 어떻습니까? 어떤 이게 IT 발전과 그 지금 시류가 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쇼핑몰의 증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브랜드, 그러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같은 쇼핑몰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설 수 있는 부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도시의 번화가도 힘들어졌다. 네. 사실 대도시에 보면 대도시 이렇게 큰 사람 많이 다니는데 보면 값비싼 이게 제품들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지금 팔이 날리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네. 임대료는 높아지는데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그 음식점도요, 그 잘 되는 집 보면 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익분, 빈익부 현상으로 자영업도 이렇게 해서 잘 적응하고 선도하는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전통적인 자영업자 사이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 장사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음식만 맛있으면 된다. 이 생각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영업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라는 주장도 맞지만 자영업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현 시국에선 돌팔매질 맞을 주장이 되겠네요. 자영업 폐업률은 지금이나 전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니 최저임금이 모든 원인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재학 중인 제 아들 편의점 알바 2군데 뛰는데 둘 다 최저시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주가 채용 전 조건을 다는 편의점이 많다고 합니다. 아, 자영업자만 국민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가 국민이다. 그죠? 그렇죠. 자영업자 목소리만 왜 목소리냐? 우리 보통 국민들도 목소리다. 내 아들 알바 뛰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 크더라.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 폐업률은 지금이나 과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 팩트를 알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가 봅시다. 네. 네 번째 댓글은요. 동종 경쟁업체 시장 진입을 막아야지 뭐 하는 짓인지 라는 글입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갑갑하다. 타겟이 틀렸어요. 아르바이트생 얼마 받는다고. 자기 상권에 동종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살지. 한 동네에 치킨집 3개 경쟁하면 망할 각이구만 왜 모르나. 거기다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 서민들 급여가 올라야 먹고 쓰고 하지. 급여 생활자의 50%가 월급 200만 원 미만을 받는구만. 쓸 돈이 있겠는가. 아, 여기 한 동네에 치킨집 3개라 그러는데요. 한 골목에 3개 있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지금 정확하게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시는 분이네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야 그래야 자영업자들 장사되지 않겠냐. 그 말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급여생활자, 월급생활자의 절반이 200만 원도 한 달에 못 받는데 쓸 돈이 있어야 뭐를 사 먹고 쓰지 이 말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동네 치킨집 3개 동종 경쟁업체가 지금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네. 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안 보고 자꾸 최저임금 가지고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자영업 감소 추세는 우리 사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장차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자영업 종사자의 수는 추세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국 해법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축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연착륙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함께 사는 나라, 국민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데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인데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계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